남편은 술을 끊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제사상 위엔 술 한 잔이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왜 그렇게 서늘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진짜 약속을 알게 됐습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가을 저녁 6시가 막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10층 건물 사이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 박춘호와 이정숙 부부가 사는 2층 집에서는 저녁 준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정숙이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춘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답게 허리가 굽은 듯 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묵직했어요. 3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남자의 체력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은 뭐 했어? 춘호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동네 슈퍼에 갔다가 경로당도 잠깐 들렀지. 김 여사가 또 자식 자랑하더라고. 아들이 승진했다나 뭐라나. 그래. 춘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짧았어요. 정숙은 그런 남편에게 익숙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이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속은 깊었어요. 그걸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엔 별다른 대화가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그릇이 놓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숙은 반찬을 하나둘 남편 앞으로 밀어주며 슬쩍 남편의 얼굴을 살폈어요. 요즘 춘호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처음 1년은 힘들어했어요. 갈 곳이 없어진 남자의 무료함이랄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산책도 자주 나가고 경로당에서 장기도 두러 다니더라고요. 당신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춘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아니, 얼굴이 환해 보인다니까. 춘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밥을 계속 떴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좀 편안해진 거겠지. 나이 들면 욕심도 줄어드니까.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술을 끊었을까 하는 의심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숙은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다가 희미하게 소주 냄새를 맡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당신 요즘은 진짜 한 방울도 안 마셔요? 정숙이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춘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젠 냄새도 싫어. 정말요? 왜 자꾸 물어? 안 마신다니까. 춘우의 목소리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그 말 믿어도 되는 걸까? 예전에도 그랬잖아. 끊는다더니 몰래 마셨던 사람인데. 정숙의 기억 속엔 남편이 술 때문에 벌였던 일들이 선명했어요. 밤늦게 취해서 들어와 현관에서 넘어지던 날 아들 준호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가던 모습. 그때 준호는 28이었고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이제 그만 드세요. 엄마가 걱정하잖아요. 춘호는 그때마다 알았다, 알았어 하고 대답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부턴가 춘호가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정확히 준호가 세상을 떠난 그 해부터였죠. 정숙은 설거지를 끝내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은은한 소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냉장고 안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소주병은 보이지 않았어요. 반찬통 뒤쪽, 야채칸 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정숙은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리고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춘호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노년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정숙의 가슴 한구석엔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뭔가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내일 준호 기일이잖아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알아. 제사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계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춘호의 목소리엔 뭔가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어요. 정숙은 그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더 짙어졌죠. 밤이 깊어갔어요. 정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선 춘호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제사 때 확인해 봐야겠어. 당신이 정말로 술을 끊었는지.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지만 그 평화 아래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숙도 춘호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곧 커다란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새벽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정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아들 준호의 기일이었거든요.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두부, 시금치, 그리고 과일들. 정숙의 손놀림은 익숙했어요. 5년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왔으니까요. 준호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고등어구이 해줄게.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가을 새벽의 찬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숙이 제사 음식을 거의 다 준비했을 무렵 춘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춘호는 대답 대신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 하나둘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술 안 올릴 거예요. 춘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등어를 뒤집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죠. 뭐라고요? 제사상의 술 말이야. 올해는 안 올리자고.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춘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술이 빠지면 말이 돼요?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야. 다르게? 5년 동안 똑같이 해왔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춘호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사상에 술을 안 올린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준호도 하늘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할 거야. 춘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나와 남편 앞에 섰어요. 그만하라니 무슨 소리예요? 제사는 예의를 갖춰서 지내는 거잖아요. 알아. 그래도 이번엔 술 없이 하자고. 춘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남편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눈빛이 묘하게 간절해 보였어요. 당신, 혹시 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못 마시니까 제사상에도 올리기 싫은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춘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을 해봐요. 그냥 준호도 원할 것 같아서 그래. 춘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화가 났지만 지금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의 기일인데 부부가 다투는 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8시 제사상이 다 차려졌어요. 고등어구이, 나물, 전, 과일, 그리고 밥과 국까지.
하지만 술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몇 번이나 술병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 일단은 따르기로 했죠. 자, 시작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춘호가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음식 다 준비했어. 많이 먹어. 정숙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옆에서 춘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호의 눈에선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만 꽉 다물고 있었죠.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정숙은 비어있는 술잔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이상해요. 술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네. 괜찮아. 준호도 이해할 거야. 춘호가 말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 춘호가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정숙이 그걸 눈치챘습니다. 왜 자꾸 시계를 봐요? 아, 그냥. 어디 갈 때라도 있어요? 아니, 없어. 춘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정숙은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식사를 마친 뒤 춘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계속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술을 안 올리겠다는 것도 이상했고 계속 시계를 보는 것도 이상했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오후 2시쯤 춘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 입던 집안옷이 아니라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춘호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어요. 잠깐 바람 쐬러. 바람? 오늘은 준호 기일인데 어딜 나가요? 금방 올게. 춘호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정숙이 황급히 일어났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바라보며 섰어요. 뭔가 이상해. 정숙의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요. 술을 안 올리겠다고 하더니 기일 당일에 어딜 나간다는 거죠? 정숙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춘호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신 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어요. 낙엽들이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남편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춘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대체 어디 간 거야? 정숙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제사상 위에 비어있는 술잔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빈 잔이 마치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춘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같은 안내 멘트만 반복해서 들렸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춘호는 평소에도 말은 없었지만 연락은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1~2시간 안에는 돌아왔고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사람이.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어요. 신발장을 열어봤습니다.
춘호가 평소에 신던 낡은 검은색 구두가 없었어요. 그 구두는 택시 운전할 때부터 신던 거였습니다. 15년도 더 된 낡은 신발이었지만 춘호는 그걸 아직도 아껴 신고 다녔거든요. 신발도 신고 갔으니까 멀리 간 건 아니겠지. 정숙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어요. 벌써 5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숙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어요.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봤어요. 놀이터, 벤치, 산책로. 평소에 춘호가 자주 가던 곳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경로당에 갔나? 정숙은 단지 입구에 있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몇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어머, 정숙이 아니가? 이 시간에 웬일이여? 김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물었어요. 김 여사님, 우리 영감 못 봤어요? 춘호 씨? 오늘 안 왔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오후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어머, 그래? 우리는 못 봤는데. 혹시 슈퍼 쪽은 가봤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로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단지 밖으로 나가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10분쯤 걸어가니 익숙한 슈퍼 간판이 보였어요. 사장님, 정숙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 사모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 우리 남편 오늘 여기 안 왔어요? 춘호 씨요? 아니, 오늘은 안 봤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고맙습니다. 정숙은 허겁지겁 슈퍼를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춘호가 평소에 가는 곳은 다 확인했는데 어디에도 없다니. 설마. 정숙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술 때문인가? 제사상에 술을 안 올리겠다고 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또 술이지. 제사상에 술 안 올리겠다더니 혼자 마시러 나간 거야. 정숙은 동네 술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단골로 가던 포장마차, 작은 호프집, 소주방. 하나씩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을 찾아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남편 못 봤어요? 일은 넘은 할아버지인데. 아니요, 오늘은 못 봤는데요.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정숙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남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지쳐서 벤치에 앉았어요. 찬바람이 불어왔고 정숙은 외투를 여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어디 간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미웠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나갔을까요? 왜 연락도 안 받는 걸까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정숙은 급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지도 몰랐거든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숙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 불만 켜져 있었어요. 정숙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춘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혹시 춘호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걸까요? 그래서 제사상에도 술을 안 올리자고 했던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5년 동안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정숙은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함께 쓰는 방이었지만 춘호만의 공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작은 서재처럼 쓰는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장과 작은 책상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책상 위를 살폈어요. 낡은 수첩, 안경, 그리고 몇 장의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마트에서 산 물건들의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버스 터미널. 양평행?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양평이라니 왜 양평으로 갔을까요? 정숙은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양평에 갔다 온 거야? 정숙은 더 찾아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러다가 제일 아래 서랍에서 낡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송금고였어요. 이게 뭐지? 정숙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춘호의 생일이었거든요. 1954년 3월 15일. 삐삐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 제사 절대 잊지 말 것.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가 춘호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어딘가의 공원묘지였습니다. 정숙은 사진 뒷면을 봤어요. 양평공원묘지 2006년 4월. 양평? 정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춘호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약속 지킬게. 매년 이날은 꼭.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이 어디로 간 건지, 왜 술을 안 올리겠다고 했는지. 양평? 당신 거기 간 거구나. 정숙은 봉투를 꼭 쥐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에게 가야 했어요. 정숙은 봉투를 든 채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양평으로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버스도 끊겼을 거고 택시를 타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가야겠어. 정숙은 결심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 속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준호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어요. 2006년. 그때 우리가 양평에 갔었나? 정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2006년이면 준호가 28살 때였어요. 그 무렵 준호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집에 들렀었죠. 그런데 왜 어린 준호 사진이 양평공원묘지에서 찍힌 걸까요? 정숙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배경에 보이는 묘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분명 공원묘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시절 정숙의 기억 속엔 양평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춘호가 준호랑 둘이 갔던 건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춘호는 가끔 아들과 단둘이 어디론가 나가곤 했으니까요. 낚시를 가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그때마다 정숙은 남자들끼리 좀 놀다 와 하며 보냈었죠. 정숙은 메모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약속 지킬게. 매년 이날은 꼭. 이 짧은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왜 매년 이날이라고 했을까요? 준호 기일. 그날과 관련이 있는 건가? 정숙은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2020년 11월 5일.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받은 전화 한 통이 정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었죠.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지금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은 무릎이 꺾였었어요. 춘호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준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준호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그 기억을 떠올릴 때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제사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차렸던 제사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등어 구이는 식어서 굳어 있었고 과일들도 갈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비어있는 술잔. 정숙은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영정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빠 찾으러 간다. 좀만 기다려. 정숙은 작게 중얼거리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왜 혼자 양평에 갔을까요? 준호와 무슨 약속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그걸 정숙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5년 동안 매년 혼자 갔던 거야?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준호 기일마다 춘호는 꼭 어디론가 나갔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간다거나 산책 좀 하고 올게라고 말하며 나갔었죠. 보통 2~3시간 뒤에 돌아왔고 돌아올 때면 표정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때마다 양평에 갔던 거구나.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터미널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정숙은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양평행 표 한 장 주세요. 네, 첫 차는 6시 30분 출발입니다. 시계를 보니 지금 5시 40분이었어요. 5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숙은 대합실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엔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 준호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준호야, 엄마가 늦었구나. 미안해.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5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내로서 너무 둔했던 걸까요? 6시 30분 버스가 출발했어요. 정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양평에 도착했어요. 정숙은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시골 터미널이었어요. 공기가 서울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공원묘지가 어디 있죠? 정숙이 터미널 직원에게 물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택시 타시면 15분 정도 걸려요. 양평공원묘지 가자고 하시면 돼요. 정숙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시골길을 달려 산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론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의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정숙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왔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정숙은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커다란 공원묘지 입구가 보였어요. 양평공원묘지라고 적힌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묘역은 넓었습니다. 산 중턱에 조성된 묘지였는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했어요. 정숙의 다리는 무거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남자. 바로 춘우였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남편의 앞엔 작은 돌 위에 술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춘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정숙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춘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정숙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또 몰래 마시고 있었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춘우 앞에 놓인 술병을 보는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5년 동안 술을 끊었다고 믿었는데 결국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왜 여기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한 묘역이었지만 정숙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춘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 춘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정숙은 한 발짝 더 다가가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술병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이게 정숙이 술병을 들여다봤어요. 병 안엔 술이 아니라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물이었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물이잖아요. 춘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우랑 약속한 날이야. 약속? 정숙은 술병을 내려놓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춘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을 떨며 준호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어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춘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준호한테 내가 끊겠다고 말했던 날이 바로 이 날이야. 술을 끊겠다고요? 그래. 준호가 죽고 나서 내가 이곳에 왔어. 혼자서. 춘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정숙은 숨을 죽이고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여기 와서 준호한테 약속했어.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그리고 매년 기일에는 꼭 이곳에 와서 물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왜? 왜 물로요? 정숙이 물었어요. 춘우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술 대신 물을 마시겠다고 약속했거든. 맨정신으로 살겠다고. 그게 내가 준우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준우가 죽던 날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춘우의 몸이 굳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춘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른한 살해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춘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어요. 내가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았어.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춘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왔었잖아. 내가 술을 좀 마셨는데 준호가 아버지, 제가 편의점 다녀올게요 하고 나갔어. 근데 내가 차 키를 들고 따라 나갔어. 정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준호가 말렸어. 아버지, 제가 갈게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라고 했는데 난 안 들었어. 택시 30년 운전했다고 이 정도 술은 괜찮다고 우겼어. 춘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나갔는데 신호를 못 봤어. 빨간불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그때 옆에서 트럭이 안 돼. 정숙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가벼운 부상이었어. 근데 준호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준호는, 춘우가 무너졌어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정숙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직도 용서를 못 받았어. 내가 술만 안 마셨어도, 내가 집에만 있었어도, 준호는 안 죽었을 거야. 춘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날은 술 대신 물로 제사를 지냈어. 준호 앞에서만큼은 맨정신으로 있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온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신, 왜 나한테 그걸 숨겼어요? 정숙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춘우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용서 못할까봐 무서웠어. 당신이 날 떠날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 바보 같은 사람. 정숙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춘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5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죄책감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가을바람만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춘우가 가져온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해요. 혼자 하지 말고. 정숙은 물을 작은 잔에 따랐어요. 그리고 준호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이제 알았어. 아빠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춘호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아빠를 용서해줘. 제발. 춘호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였어요.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어요. 준호의 사진 앞에 놓인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준호가 대답하는 걸까요? 용서한다고, 이제 그만 괴로워하지 말라고. 준호야, 고마워.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춘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등을 토닥였어요. 5년 동안 혼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묘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춘우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준우를 생각하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숙과 춘우는 여전히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춘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5년 전만 해도 훨씬 젊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춘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일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춘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이 2020년 11월 5일이었잖아. 토요일이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집에 왔어. 회사 일이 일찍 끝났나 봐. 6시쯤이었을 거야. 내가 그때 동네 친구들이랑 낮술을 좀 마셨었거든.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알았어. 내가 술 마신 걸. 준호 얼굴이 굳더라고.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밥 먹었어. 당신이 차려준 저녁 먹으면서도 계속 나를 쳐다봤어. 정숙은 그날 저녁을 떠올렸어요. 준호가 왔을 때 정말 기뻤었거든요. 요즘 바쁘다며 자주 못 오던 아들이 찾아왔으니까요. 밥 먹고 나서 준호가 아버지, 편의점 가서 우유 좀 사올게요 했어. 당신이 우유 떨어졌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갈게. 너 쉬어 했어. 춘우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준호가 안 된다고 했어. 아버지는 쉬세요. 제가 갈게요라고. 근데 난 택시 30년 몰았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 정말 미친 짓이었어. 정숙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춘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가 막았어. 현관에서 나를 막아섰어. 아버지, 제발이요. 저 요즘 운전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갈게요라고. 근데 난 화를 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소리 지르고 차 키를 들고 나갔어. 춘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따라왔어. 조수석에 탔어.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아버지 혼자 안 돼요라고 하면서 그게 마지막이었어. 정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을 나섰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준호는 웃으면서 금방 올게요. 엄마 했었어요. 차를 몰고 나갔는데 내 정신이 멀쩡하지 않았어.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못 봤어. 그냥 지나갔어. 그때 왼쪽에서 트럭이 춘호가 말을 멈췄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났어. 그리고 난 정신을 잃었어.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어. 의사가 말하더라고. 운전석 쪽은 충격이 적었는데 조수석 쪽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춘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 3시간을 기다렸지. 당신이랑 같이. 근데 의사가 나와서 말했잖아. 못 살린다고. 춘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정숙도 함께 무너졌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땅바닥에서 울었습니다.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걸 짊어지고 있었어요? 정숙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춘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신한테 어떻게 그 말을 해? 당신도 아팠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어요. 정숙은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춘호도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5년 동안 쌓인 슬픔과 죄책감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정오가 지나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정숙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몰랐어. 아빠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줄.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근데 있잖아, 준호야.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 아빠도 피해자야. 술이 문제였어. 술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야. 춘호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5년 동안 술 한 방울 안 마셨죠? 그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럼 됐어요. 당신은 이미 벌을 받았어요. 5년 동안 혼자 지옥에서 살았잖아요. 정숙의 말에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아직도.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요. 준호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정숙은 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해요. 매년 이날 여기 와서 물로 제사 지내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춘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었어요. 당신, 정말 괜찮아? 괜찮을 리 없죠. 근데 당신을 원망해봤자 준호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충분히 아파했어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춘호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들었지? 엄마가 아빠 용서한대. 너도 아빠 용서해 줄 거지? 정숙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픔이 컸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정숙과 춘호는 이제야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정숙과 춘호는 여전히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로요. 두 사람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당신 배고프지 않아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당신은? 저도 괜찮아요. 사실 배가 고팠어요.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준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호야,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엄마는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아.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춘호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때문에 내가. 춘호의 말이 다시 끊겼어요. 정숙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벌 주세요, 준호야. 아빠도 충분히 아팠어. 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숙이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그 순간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정숙과 춘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잔 속의 물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내가 대답해 주는 거지? 춘호도 바람을 느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자신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등을 토닥이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춘호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거든요. 준호야. 아빠 용서해줘. 제발. 춘호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5년 동안 쌓인 것들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어요. 정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만 들렸어요.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춘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준호야, 아빠가 이제 진짜로 약속 지킬게. 춘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제야 내가 진짜 술을 끄는 거다, 준호야. 정숙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춘호의 얼굴엔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술은 안 마셨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도망치고 있었어. 당신한테도 숨기고 나 자신한테도 거짓말하면서 살았어. 춘호는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 당신 앞에서 다 말했잖아.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야 진짜로 끄는 거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술을 끊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게 진짜 끊는 거였습니다. 준호야, 들었지? 아빠가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 당신 덕분이야. 정숙이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춘호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아빠를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게 절을 올렸어요. 준호에게 인사를 하는 마음으로요. 절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준호도 저 하늘 어딘가에 있겠죠? 정숙이 작게 말했어요. 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 준호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분명 좋은 곳에 있을 거야. 아빠 용서하지 말라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바람으로 안아주고. 정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섞여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착하지?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에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돌아가요, 당신. 정숙이 말했어요. 춘우는 준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빠 이제 집에 갈게. 내년에 또 올게. 그땐 엄마랑 같이 올 거야. 혼자 안 와. 춘호의 말에 정숙도 덧붙였어요. 준호야, 엄마도 같이 올게. 아빠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 셋이 함께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짐을 챙겼어요. 물병과 작은 가방. 준호의 사진은 춘호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계단을 내려가면서 정숙은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엔 여전히 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잔이 아름다웠어요. 내년엔 꼭 같이 와요, 당신.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배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진짜 용서해 준 거겠죠? 춘호가 작게 물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요. 우리 준호가 왜 안 용서해요? 아빠를 제일 사랑했던 아이인데. 그랬지. 준호는 날 많이 사랑했어. 춘호의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춘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춘호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작은 빛이 켜져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숙과 춘호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춘호의 표정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정숙도 그걸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어느 날 아침 정숙이 말했어요. 춘호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응, 뭐랄까, 편안해 보여요. 춘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한테 다 말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랬구나. 정숙도 웃었어요. 5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들, 이제 둘이서 나눠지게 됐으니 당연히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말이야. 춘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집에서도 제사를 다르게 지내면 어떨까 싶어. 다르게요? 응. 술 대신 물로. 양평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준호도 그걸 원할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갔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요. 춘호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술자리엔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한 잔만 하자고 해도 웃으며 거절했어요. 난 이제 물만 마셔. 아들이랑 약속했거든. 춘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이해했어요. 누구나 각자의 사연이 있으니까요. 정숙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술을 끄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변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호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정숙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뭐 써요? 아, 이거 편지 같은 거야. 편지요? 춘호는 종이를 정숙에게 보여줬어요. 정숙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숙에게
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어서 미안해. 당신이 알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알잖아. 그리고 용서해줬잖아. 정말 고마워. 올해부터는 나 대신 내가 제사상 준비해줘. 술 대신 물로. 투명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해. 우리 준호도 그걸 원할 거야. 아빠가 맨정신으로 사는 걸 말이야. 사랑해, 당신.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춘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울어? 이상한 거 썼어? 아니에요. 고마워서 그래요. 정숙은 남편을 껴안았어요. 춘호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거 제사상에 올려놓을 거예요? 응. 준호가 보게. 좋은 생각이에요. 며칠 뒤 정숙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준호의 방에 들어갔어요. 5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책장엔 준호가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엔 낡은 노트가 놓여 에버던틀리 있었어요. 정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필체가 보였어요. 대학생 때 쓴 일기 같았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 아버지가 또 술을 드셨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난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도 걱정했었구나. 아버지의 술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3년 9월 20일. 오늘 아버지랑 둘이 나갔다. 아버지가 요즘 힘들어 보이셔서 기분 전환시켜드리고 싶었다. 드라이브 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다. 아버지가 준호야, 아빠가 술 좀 줄이게라고 하셨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다. 정숙은 노트를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준호야, 아빠가 이제 정말로 끊었어.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정숙과 춘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예쁘다. 정숙이 말했어요. 춘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했던 첫눈이네. 그러게요. 준호는 눈만 오면 밖에 나가서 놀았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는 준호를 떠올리면서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내년 기일엔 꼭 같이 가요, 당신. 그럼. 약속했잖아. 춘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다시 11월이 왔습니다. 준호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정숙은 새벽부터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술병 대신 투명한 물병을 준비했거든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정숙은 춘호가 쓴 편지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였습니다. 제사상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준호야, 이거 아빠가 쓴 거야. 읽어봐.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춘호도 옆에 섰습니다. 올해는 둘이 같이 지내자. 그래요.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물을 따랐습니다. 투명한 물이 잔을 채웠어요. 술잔이 아닌 물잔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약속 지켰어. 1년 동안 한 방울도 안 마셨어. 춘호가 말했어요. 정숙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우리 준호 때문이야. 두 사람은 잔을 들어 한 모금씩 마셨어요. 맑은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 물은 더 이상 슬픔의 물이 아니었어요. 용서와 사랑의 물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정숙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준호의 영정 바로 옆에 세워뒀습니다. 여기 두면 준호가 볼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준호 똑똑해서 다 이해할 거야. 두 사람은 웃었어요. 거실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제사상 위의 물잔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날 오후 정숙과 춘호는 다시 양평으로 향했어요.
약속했던 대로 둘이 함께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양평공원묘지에 도착했어요. 작년에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1년 전보다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 걸까요? 그 자리에 도착했어요. 1년 전 춘우가 혼자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 정숙과 춘우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우야, 엄마 아빠 왔어. 둘이 같이 왔어. 정숙이 말했어요. 춘우는 가방에서 물병과 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따랐어요. 준우야, 아빠가 또 약속 지켰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춘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준우야. 술이 아니라 물로,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우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고, 이제 그만 괴로워하지 말라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정숙과 춘우는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 준호가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부모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해, 준호야.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정숙이 말했어요. 당신, 우리 잘 살아가요. 준호를 위해서. 그래. 맨정신으로 투명하게. 춘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빛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정숙과 춘호의 집 제사상엔 술병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투명한 물잔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춘호가 쓴 편지가 늘 함께했어요. 물잔은 더 이상 슬픔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잔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잔이기도 했죠. 정숙과 춘호는 매년 준호의 기일이면 양평을 찾았어요. 둘이 함께요. 그곳에서 물을 따르고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사랑이 더 컸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2년, 3년, 5년. 춘호의 머리는 더 하얘졌고 정숙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상 위엔 여전히 투명한 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잔은 준호와 춘호와 정숙을 이어주는 고리였어요. 빈 술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상이었어요.